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조금 전 끝이 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추경 편성을 비롯한 민생 경제 정책과 또 사실상 마무리된 내각 인선 배경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나온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 잠시 뒤 오늘의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노는 아이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서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한여름 아이와 외출할 때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끝났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이번에도 당초 예정보다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야당 오찬 일정 없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50개 언론사가 참석했고요. 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한 기자들도 있었어요. 네.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이라고 하면 연단에 대통령이 서고 기자들이 앉아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좌석이 또 배치돼서 둘러싸고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었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사전 조율 없이 즉답하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네. 모두 발언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네.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나오는 자평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방향 다짐들을 좀 봤을 땐 그 코스피 얘기를 하면서 그 시중의 자금이 비생산적인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도록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 그리고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거는 아마 그 비탄감 해주는 거하고도 조금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재기의 발판 이런 내용인 거고. 국민의 안전, 평화 이런 것들도 다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은 질의응답, 즉흥적인 그렇죠. 질의응답이었어요. 제비뽑기 하듯이 또 이렇게 뽑아서 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 눈길을 끌었던 건 지역지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옥천신문이라든가 이렇게 충북 지역, 울산 지역 이렇게 지역지에서도 많이 그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지이다 보니까 그 수도권 지방 불균형 얘기라든가 안보,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접경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평화와 그런 안보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일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억제 규제는 얼마든지 많다. 아주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거는 맛보기다. 맛보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의 또 다른 규제, 어떤 더 나아가서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유출을 관측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건 주 4.5일제 시행 시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노동 생산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노동 시간도 줄여야 되고 이게 양쪽이 다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4.5일 하면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측면도 있는데 이걸 또 그렇다고 딱 정해서 법적으로 해버리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것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국에
공무원만 혜택을 보고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좀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도록 가져가 보겠다라는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을 듣고 있고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이제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하고 오찬 겸한 뭐 회동 가지죠. 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당 지도부 참석하는데요. 네. 취임 이후에 비교섭단체 지도부 따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교섭단체하고는 지도부 회동을 했는데 네.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 폭을 넓히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고요. 예. 30일 돌아보면 키워드로는 속도, 현장, 소통, 실용, 파격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근데 속도가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불법 계엄 이후에 민생이 엄중한 시국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루를 되게 빼곡하게 밀도 있게 일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네. 뭐 현장이라는 거는 한국거래소, 울산 데이터센터, 호남 가서 타운홀 미팅하고 이런 게 다 현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재계 간담회, 야당 지도부 오찬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 시도를 되찾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비교적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참모들이 막 코피 쏟고 그러고 있다고 들려와요. 네. 그 열심히 하고 있고 빠르게 하고 있고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눈에 그렇지만 보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그게 중요할 텐데요. 뭐 강조하는 그런 코스피 3천 돌파, 5천 시대까지 이거를 유지하는 거.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들도 사실 여기에 학습 효과가 되게 강하거든요. 예, 예. 사실 그 6.27 대책 나오기 전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한계 없어요. 없는데 집값이 올랐을 때 역시 민주당이 집권한 어떤 심리가 움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도 또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것도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 고위직 감사한다는 거예요. 상시 예. 감찰한다. 예. 이게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됐긴 했는데 네. 실제로 가동은 안 됐었거든요. 8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돼 왔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또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선택의 시간이 좀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이제 전승절 행사를 여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죠. 네.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 우리가 난처한 일들이 그 전에도 과거에도 참 많았어요. 예. 일단 원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달 중에 우리나라 올 거다 이랬었는데 만약에 방한을 하면 관세 협상이라든가 어떤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네. 방한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에요. 예. 말레이시아 쪽으로 바로 가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들리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그 정부는 출범 후에 처음으로 한중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에이펙 올해 하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에이펙 의장국이 중국이라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계기로 방한할 거다 이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와중에 중국이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참석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전승절을 매해 기념하지만 올해는 특히 80주년이라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성대한 열병식을 열 예정이라고 해요. 예, 예. 근데 이거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전승절 기념식은 9월이고 우리가 시진핑 주석 초청한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쪽 방중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먼저.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건데 늘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내 반중 정서까지 맞물려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그때가 70주년이었어요. 10년 전 딱. 네. 그때 근데 이제 중국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렇죠. 사드 네. 배치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홍콩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미중 관계가 그때보다 더 나빠졌고 그리고 그만큼 한중 관계가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깊은 건 아니다. 지금 예, 라고 홍콩 매체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 우리 정부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슈가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진행할 예정이죠. 네. 본회의 마지노선이라서 오늘 처리를 할 텐데 네. 여야가 원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결국에 안 간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나머지 법안 처리는 우리가 협조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사실 표결이나 통과 다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거예요. 김민석은 막는다. 소비 쿠폰도 상법 개정안도 다 오케이 합의한다. 네, 김민석은 막는다 이거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여론이 또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네. 민주당은 이거를 또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배수진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또 어제 여야가 합의했던 상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죠. 네. 상법 개정안은 그럼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안을 받아들여서 수정했고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라는 건데 네. 이거를 왜 고치려고 했냐면요. 가족이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 의결권을 각각 3%까지 허용을 하면 이게 지분 쪼개기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네. 그래서 특수관계인 의결권 다 합쳐서 3%로 제한하자라는 게 민주당 안이었어요. 네. 그러나 야당과 재계에서는 이게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해왔던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한 거고 네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막는 성과를 챙겼습니다. 집중투표제. 네, 이게 주총에서 이사 후보 모두를 상대로 투표를 한 다음에 주주들이 보유 주식 한 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걸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인데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총수나 이런 최대 주주가 쥐락펴락하는 것도 반대 의사를 내는 거에 네. 어떤 우리랑 편이 다른 불편한 이사가 들어오는 거는 싫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반대를 해왔던 거였고 그래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합의를 했지만 한 발 물러나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양 당은 그래도 어떤 걸 챙겼느냐.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맘대로 한다라는 이미지를 조금 깎아냈고 네네. 또 국민의힘은 이도저도 못하는데 우리 얻을 거 얻으면서 또 합의도 해주는 그런 그림을 낸 거잖아요. 네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추경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2차 추경 여야가 막바지 심사 중이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또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그리고 이 여당 주도로 방송 3법이 이 국회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죠. 이거 과거에도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썼던 거죠. 그렇죠. 예,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했고요.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영두 의원 제외하고 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별도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악법이다 라면서 맹비난했고요.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빠르게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건 아니어서 지도부하고 논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특검이 뭐 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는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 앞두고 지금 연일 관련자들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한덕수 전 총리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한덕수 전 총리 소환했잖아요. 네. 13시간 40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한 전 총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본인은 윤 전 대통령 설득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네. 라는 거였는데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서명을 했고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보니 윤 전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온 뒤에 손에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담기면서 네.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예. 김정환 전 수행실장은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예.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등등 적힌 명단을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그 평양에 무인기 보내려고 했다. 이 네.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무인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외환죄로 넘어갈 그걸 입증할 그렇죠. 핵심 의혹이잖아요. 네. 이것도 또 보고 있는데 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V라고 하죠. 그 네.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라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앞으로 특검의 줄 소환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계속 불러서 좀 상황을 자세히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 수사 개시 첫날인 어제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면서요? 네, 어제 수사 개시하고 첫 소환 조사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부른 건데요. 네. 2년 전에 그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최상병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예.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조사 4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임 전 사단장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어요. 예. 이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있죠. 그리고 VIP 경로설, 그 당시 그 경로설로 알려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되게 방대해서 임 전 사단장을 이날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등에 대해서 그 출국 금지 조치한 얘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또 삼부 토건 압수수색을 김건희 특검이 또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김건희 여사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도 전국 경찰로부터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관련 소식들도 오늘의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동안 길어졌던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 유성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 서대전 분기점 일대와 또 논산 부근의 정체가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용인 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문막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대 서행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 일대의 정체도 작업 여파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동작대교 부근과 또 한남대교 일대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포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원룸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 한국 야구 레전드인 이종범 전 코치가 이 정규 시즌 중에 소속팀을 떠나는데 이게 예능 프로그램 출연 때문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KT가 지난 6월 27일 이종범 코치와 계약 해지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감독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순위 경쟁도 지금 역대급으로 치열한 상황에서 그렇죠. 시즌을 치르고 있는 현역 코치가 그것도 1군 코치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능 프로그램을 위해서 팀을 버렸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고 반면에 뭐 거취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문제는 이런 일이 시즌 중에 벌어졌다는 게 그렇죠.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몇몇 그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2군 코치조차도 시즌 중에 팀을 옮기는 일은 사실 거의 없고요. 네. 팀 간에서도 시즌 중에 다른 팀 코치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역시 없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전반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방송사가 현직 프로야구 코치에게 그만두고 오라고 출연 제의를 하고 네. 당사자는 이를 수락해서 팀을 떠난 이 상식 밖의 사건이라고 야구계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종범 전 코치도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사실은 며칠 동안 이종범 코치의 어떤 입장이 없어서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뭐 서름플레이가 참 사실이냐? 네. 많았었거든요. 네. 일단 해명문 형식의 공식 입장을 먼저 내놨는데요. 네. KT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방송 출연을 위해서 시즌 중 팀을 떠나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야구 예능을 통해서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워낙 또 야구 예능이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한국 야구 발전. 후배들의 앞길, 그러니까 은퇴한 후배들의 앞길,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이종범 코치가 팀을 떠나든 예능을 하든 그건 이종범 코치의 본인 의지이자 선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이종범 코치의 선택에 야구 팬들이 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명성에 따른 기대감 그렇죠.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이 전설인데. 그렇죠. 네. 한국 야구 역사를 대표하는 레전드고요. 또 사령탑을 교체하는 팀들이 나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네, 네. 리그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물이 이름값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야구계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선택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또 야구 예능을 하기로 한 이 방송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사실은 뭐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은퇴 후에 방송계에서 활약하는 것이 그 종목의 인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네.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야구 예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프로야구 구단과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방송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객전도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KT 입장에서는 지금 중위권에서 굉장히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종범 전 코치가 팀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팬들은 그 부분도 많이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이번 시즌 특히 이제 중위권 경쟁이 정말 무척이나 치열하거든요. 예. 한 경기 결과로 5위에서 7위까지도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제 KT 같은 경우는 5위 SSG의 승차 없는 6위로 키움과의 주중 경기를 이어갔고요. 예. 키움에게 4대2로 승리하면서 5위 SSG의 여전히 승차 없는 6위를 지켰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일정까지 하면 프로야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거든요. 네. 특히
중위권 팀들은 이제 이때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려 놓고 후반기를 맞이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어제 다른 경기 결과들도 보면 선두 하나가 NC에 0대2로 지고 2위 LG도 롯데에 5대2로 지면서 네. 1위 하나, 2위 LG가 한 경기 차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아하하. 동시에 졌기 때문에 예. 3위 롯데가 2위 LG 한 경기 차로 와. 쫓게 됐고요. 네. 4위 기아도 SSG 졌는데 롯데를 한 경기 반차로 바짝 쫓으면서 네. 견고했던 3강 체제를 무너뜨리고 지금 기아의 상승세 때문에 기아가 6월 승률 1위 팀이에요. 예. 그래서 4강 체제로 가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뒤로 앞서 짚어드린 대로 5위 SSG, 6위 KT, 삼성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어제 두산에 지면서 KT에는 1.5경기 차로 벌어졌고 네. 8위 NC에게는 한 경기 차로 쫓기고 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야구 상황은 예. 1위부터 8위까지 네. 어느 팀도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위는 두산이고요. 10위는 키움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 또 사건이 벌어져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종범 전 코치의 아들 이정우 선수가 요즘 좀 슬럼프 같아요.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일명 바람의 가문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종범 코치는 논란 속에 있고 네. 아들 이정우 선수는 타격 부진에 빠져 있고 4위인 고우석 선수는 지금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힘겨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4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해서 어제는 아예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네. 이정우 선수의 6월 한 달간 타율이 1할 4푼 3리밖에 아이고.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의 약점이 간파당했다고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뭐 현미경 야구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죠. 정말 모든 분야의 분석가들이 다 모여서 네네. 어떤 선수가 잘하면 그 선수를 공략하기 위한 분석표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는 투수들이 그런 이정우의 약점, 그러니까 바깥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바깥공이라는 걸 알고 된 뒤에 네. 그걸 노골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시즌이 길고 이정우 선수가 살아남으려면 대처법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실제로 팀에서도 아마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시즌 초반에는 또 타격 폼을 바꾸면서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다행히 애리조나전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5경기 만에 침묵을 깨고 아이고. 1타점 3루타를 때려내는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뭐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다행입니다. 또 이 약점도 잘 극복해내길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김혜성 선수는 성적은 좋은데 그에 비해서 좀 기회는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일단 다저스라는 팀이 선수층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김혜성 선수가 내야수, 외야수, 대주자, 대수비 기회가 올 때마다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 이 경쟁을 뚫고 어쨌든 메이저리그 로스터 자리를 하나 잡았다는 것은 김혜성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이 들거든요. 대단한 팀에서.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 선수에게 일명 플래툰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투수의 좌우 유형에 따라서 좌우 타자를 기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좌타자는 아무래도 우완 투수에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김혜성 선수가 좌타자니까 상대 선발이 우완으로 나왔을 때 김혜성 선수를 쓰고 반대의 경우에는 김혜성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를 쓰는 네. 그런 형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한 타격감을 보이는데도 출전 기회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다저스의 두터운 선수층과 플래툰 시스템이 겹치면서 꾸준한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은 또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올 시즌 김혜성 선수에게 다저스가 바랐던 그런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김혜성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고 성적도 좋은데 워낙 팬들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혜성 선수는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은 지금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고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지난주에 또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기성용 선수 이적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FC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지난달 29일에 직접 그라운드 내려와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공교롭게도 기성용 선수와 서울의 결별 발표가 난 직후에 주말에 포항과 서울의 경기가 어떻게 이렇게 딱 됐어요? 있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를 보내는 서울 팬들은 경기 전부터 구단과 김기동 감독을 향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요. 네. 경기 앞서 일부 팬들은 FC 서울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 중에도 기성용 선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가를 부르는 반면에 김기동 감독을 향해서는 김기동 나가 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이 포항에 4대1 대승을 거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처럼 안방에서 서울은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했지만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네, 아이러니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예. 이날 관중석에서 그 경기를 지켜본 기성용 선수가 경기 종료 후에 그라운드를 내려와서 계속 돌면서 함께 박수 보내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네. 네, 10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이 상황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이별이 좀 빨리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 후에도 일부 팬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명 버스 막기, 범악이라고 하죠. 네. 이런 사태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기동 감독이 확성기를 잡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전한 후에야 팬들이 해산을 하고 선수단은 네.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간담회가 있었고 네. 잘 소통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K리그에서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뭐 과격한 플레이를 종종 보이거나 네. 최근에는 이 상대 코칭 스태프에게 욕설을 또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주말 김포와 인천의 K리그 2 경기였는데요. 네. 위험한 태클에 손가락 욕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후반 추가 시간에 인천 문지환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는데 이때 손정은 골키퍼의 거친 태클로 무릎을 다쳐가지고 시즌을 마감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이제 문지환 선수를 위로하러 가던 김포의 박동진 선수가 인천의 아벨 코치 언쟁이 벌어지면서 이때 손가락 욕설이 나왔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윤정환 감독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이 좀 어수선해졌어요. 네. 네네네. 경기장 밖에서는 또 인천 팬들이 퇴근하는 박동진 선수를 향해서 계속 야유를 쏟아내고 아하. 구호를 외치면서 네. 그런 모습 몰아세우는 모습 예. 이러니까 거기에 또 박동진 선수가 항의를 하고 아이고. 경기장 밖에서도 좀 계속 어수선함이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축구연맹은 양 팀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한 후에 상벌위원회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로스포츠라는 것이 누구 하나 잘한다고 뭐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팬, 네. 선수, 구단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게 바로 프로스포츠인데 선수들끼리는 좀 동업자 의식, 네.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는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K리그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좀 함께 바꿔나갈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홍명보 감독이 K리거 선수들 위주로 이 대표팀을 소집해서 동아시안컵 대비에 나섰죠. 네, 이 동아시아 남녀 축구 최강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회 5회로 최다 우승국입니다. 네. 올해도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이 출전을 하는데 우리는 7일에 오후 8시 중국, 11일에 8시 홍콩, 15일에 7시 24분 라이벌 일본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피파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파나 뭐 해외파를 강제로 차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K리그와 일본 J리그 소속 선수들을 중심으로 지금 소집이 됐습니다. 이 국내파 선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회일 것 같은 게 이게 뭐 월드컵 최종 엔트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멤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카드가 누구인지 홍명보 감독은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네. 선수들은 좀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대회. 네, 그래서 뭐 K리그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재호출됐고 네. 나성호 선수가 2년 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호재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서 경쟁력을 실험받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탁구 혼합복식 임종훈 신유빈 조가 월드 테이블 테니스 시리즈 2주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 스매시 2025에 나서는데요. 네. 여기서 3조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하, 네. 오늘 들어온 소식으로는 세계 3위까지 이 순위가 끌어올려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중국의 일진급 선수들이 불참을 했는데 네. 이번엔 다르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의 리스톤 콰이안조가 우승으로 꼽히기 때문에 네. 신유빈, 임종훈조가 이 선수를 넘어야 또 3주 연속 우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한국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 선수 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최종 후보 11명이 포함이 됐고요.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되는데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한국 최초의 동계 종목 선수위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는 생활경제 뉴스, 또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라디오와 팝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것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전력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힘이란 뜻의 한자어 전력과 공을 던지다라는 뜻의 한자어 투구가 합해진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투구라는 말은 원래 야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투수가 타자를 상대로 모든 힘을 기울여 공을 던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력투구라는 말의 본래 뜻은 모든 힘을 다해 공을 던진다는 것이죠. 요즘은 주로 어떤 일에 또는 어떤 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확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단결해 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할 때다. 당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같이 말이죠. 후자의 경우 전력투구하다란 말을 전력을 투구하다와 같은 형태로 분리해 쓰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온 힘을 공을 던지다가 되기 때문에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이 표현을 분리해서 사용한다면 전력을 투구하다가 아니라 전력으로 투구하다라고 해야 온 힘으로 공을 던진다라는 뜻이 제대로 살게 되죠. 그 밖에도 전력을 다하다 또는 온 힘을 다하다, 온 힘을 기울이다와 같은 식으로 말해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을 분리해서 말할 때도 적절한 형태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며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강릉은 밤 최저 기온이 30.4도로 초열대야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경기 남동부와 충청, 강원 동해안과 남부 많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3도,
34도, 전주 35도, 강릉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볕이 뜨거운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이뤄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결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활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지난주 이 627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오고 나서요. 지금 시중은행들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새 정부의 이제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냐? 일단 수도권의 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도 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50% 축소됐기 때문에 그럼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을 줄이려다 보니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담대 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중은행들의 경우 가상금리가 하루 만에 적게는 0.06%, 또 많게는 0.1%포인트가량 이제 인상했는데요. 네. 어쨌든 뭐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정부의 지침을 좀 따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예. 아마 이제 부동산 계약해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이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 시점이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니라 통상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마 주택담보대출 하반기 규제가 좀 강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추세로라면 한 8월 내지 9월까지는 가계대출 총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 서울은 집값이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산 가치 격차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죠. 네. 반면에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이 불 꺼진 아파트 다 지어졌는데 입주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5월 기준입니다.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만 7천여 채입니다. 이게 12년 만에 최대 규모고요. 네. 이 가운데 한 83%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은 이제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고 있고 입주, 지연 또는 수급 미스매치로 인해서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반면에 서울은 지금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준공 물량 모두 감소하다 보니 네.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방 건설사들은 지금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둘씩 이제 건설업 전반의 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가 조만간 이제 첫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 네. 수도권과는 달리 지금 지방은 장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가 유인책 도입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엄청 올랐는데 이게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는 미장보다 국장이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코스피가 약 27.4%가 올랐습니다. 네. 주요 20개국 이 증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상승률이고 IT 열풍이 불었던 1999년 이후 네.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네. 물론 지난해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반등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상승률은 아마 1980년대 이른바 이제 신저가, 3저 현상, 그러니까 달러도 약세, 금리도 약세, 유가가 떨어졌던 네. 육광 시기 이후 보기 드문 기록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상승이라는 게 정부 경기 부양하겠다,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 여기다 이제 외국인 자금까지 유입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3,000선, 3,100선 돌파하니까 네. 국내외 증권사들 잇따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국내 증권사 가운데에서도 3,500, 3,600, 700까지 또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는 이 JP모건이라는 증권사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최대 3,500까지는 오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과열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나 외국인의 이제 수요 덕분에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상반기에 좋았던 흐름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2% 반등하면서 다시 2%대 진입한 겁니다. 네. 지난 이제 5월에 1.9%보다도 0.3%포인트가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석유나 이제 가공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좀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제 급등한 데는 가공식품이거든요. 네. 무려 4.6%가 뛰면서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라면 가격이 무려 6.9% 올라서
2003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네. 수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고등어, 조기, 오징어 가격이 크게 올랐고 반면에 이제 농산물 가격은 좀 평균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뭐 할당관세 확대라든가 농축수산물 뭐 할인 쿠폰 여러 가지 이제 생활관리에 이제 총력을 다한다라는 계획인데 네. 한국은행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7월 들어서면 지금 뭐 중동정원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유가 좀 들썩이긴 했지만 최근에 지금 하락분이 좀 나오고 있고 네네네. 또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 물가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 오름폭은 다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이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이 보험금,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11조 원을 넘는다는 소식인데, 아니 이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맞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이거든요. 예. 11조 원이다. 나도 있나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조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파란 창에다가 네. 내 보험 찾아줌 한글로 치면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입 내역부터 숨은 보험금이 조회해서 바로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상속자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럴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험 개용 내역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보험은 보통 이제 지급은 확정이 돼 있는데 소비자가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네네. 지난해 무려 4조 원 가량 이제 137만 건을 돌려받았는데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11조 원이니까 이게 전부 반환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라든가 모바일 안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정부도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구하지 않은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한 번쯤 휴가 가기 전에 파란 창에다가 내 보험 찾아줌을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네, 외우기도 쉽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고 들어가셔서 혹시나 잊고 있었던 혹시나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선생님 말씀대로 좀 휴가 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맞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단타 매매 위주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입니다. 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노후 준비 목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연령대 50대 이상에서는 53%가 노후 대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코인을 보유하는 기간도 점점 이제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비율이 지난해는 26%, 10명 가운데 1명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47%, 2명 중 1명은 1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평균적으로 가상자산 얼마나 투자했느냐를 보니까 약 1,300만 원 가량. 1,300만 원 가량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 네. 역시 투자자 중에서는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요. 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가상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자, 이런 변화는 코인을 단기적인 어떤 투기적인 이제 투자보다는 네. 오히려 미래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좀 전환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뭐 자녀를 위해서 우량주 주식에 이렇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투자 계획으로 많이 갖고 계셨는데 코인도 그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이 뭐 꿈만 같던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전국 도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마라도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광고 한번 보셨을 텐데 네. K-드론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도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섬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지난해만 50개 지역에 거의 3,000에 가까운 드론 배송이 이루어졌다면 네. 여기 배송되는 장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23개 지자체, 44개 섬, 122개 공원까지 배송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네. 생필품은 물론이고요. 먹거리까지 그동안 늘 배송해 왔다면 지금 뭐 제주도의 경우에는 가파도 해녀들이 갓 채취한 성게알까지 제주도에는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섬 지역에는 이제 의료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섬 지역에는 응급 의료 분야, 긴급 의료 서비스로도 K 드론이 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혈액이라든가 섬 지역 안전 순찰을 위해서 이제 응급 의료 분야에서도 K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드론이 물리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산악지대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데의 해소와 더불어서 응급 대응의 어떤 혁신적인 배송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이 섬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간다든지 생필품 구매하러 육지 가는 게 정말 일이었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 K 드론 정말 열일해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더운 날씨가 뭐 밤낮 구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좀 지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노래와 함께 오늘 오후 활기차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발매돼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트와이스의 Cheer Up.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는 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런데 벌써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예. 날이 더워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아하. 예. 네, 온열 질환이라는 것은 일사병, 열사병처럼 날씨가 더워질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네. 매년 뉴스와 각종 매체에서 이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점점 더 여름이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온열 질환이 우리 건강을 더욱 위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온열 질환인 일사병, 열사병은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름철 이 뜨거운 환경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열사병과 일사병,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영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이게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더위를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급성 질환, 일사병, 열사병 얘기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사병과 열사병은 결국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그 두 질환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일단 두 질환 모두 몸이 뜨거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면서 몸이 이제 데워지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근데 일사병, 열사병 중에 일사병이라는 이름이 왠지 조금 더 약한 느낌이 드시죠? 맞아요. 열사병이 네. 좀 더 무서워요, 이름이. 네, 이게 정말로 일사병이 조금 더 약한 질환인데 네. 일사병은 이제 몸이 데워지면서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질환인데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탈수가 더해지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일사병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데 이거를 참고 계속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체온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예. 체온이 마치 고열이 나는 것처럼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네. 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뇌의 기능도 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관장하는 부분도 망가지고 이 때문에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까지 생기게 되면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섭고 심각한 질환,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러면 수분 섭취를 잘 해주면 조금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더위가 너무 심할 때는 더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탈수로 인한 이제 어떤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같은 것들도 체온이 올라갈 때 몸이 망가지게 하는 더욱 그런 걸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미리 해두면 아무리 덥더라도 일사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사병을 예방한다면 열사병까지 가는 걸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분 섭취가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뭐 한여름에 이렇게 농산일 하다가 쓰러지는 우리 어르신들 얘기 종종 이렇게 전해 드리는데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 그만큼 많이 취약하겠죠. 그렇죠. 보통 뉴스에서는 노인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긴 많아요. 하는데 네. 노인분들처럼 아이들도 더운 날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일단 아이들은 노인분들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또 몸속 장기 기능들이 미숙한 면이 있어서 탈수가 생겼을 때 어떤 전해질 불균형을 조절한다든지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거나 이런 기능들이 모두 약합니다. 예. 그리고 피부가 얇고 체중에 비해서 몸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외부 온도의 체온이 더 쉽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더운 것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게 온열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은 밖이 더우면 자기 체온도 더 쉽게 올라가는데 그걸 더 떨어뜨리는 능력은 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거기다가 아이들은 날씨가 더워도 이상하게 신이 나면 몸이 뜨겁든 말든 계속 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더위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모차 높이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밭 우리가 한여름에는 태양빛이 뜨겁기도 하지만 네. 태양빛이 바닥을 달구면서 땅이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땅에 가까워질수록 이 복사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서 있는 높이보다 유모차의 높이가 더 뜨겁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덥진 않은데 하는 온도에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더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부끄러운데 저희 첫째 아들도 일사병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네. 아이가 이제 돌쯤 되었었던 이제 여름날이었는데 네. 유모차에 타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 근데 긴 시간을 다닌 것도 아닌데 문득 아이를 보니까 얼굴도 새빨개져 있고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땀도 막 축축하게 나 있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 일사병이 왔다 생각해서 다행히 이제 저는 급하게 이제 시원한 물도 주고 체온도 낮춰주고 해서 금방 아이 컨디션이 회복하긴 했는데 네네. 굉장히 놀라고 좀 반성을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칫 이제 어른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싶어도 아이들한테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셔야겠네요. 네. 보호자들이 이런 온열 질환에 대해서 잘 좀 미리 파악해 두고 대처법도 배워두면 좋을 텐데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사병이나 열사병 모두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사병 정도에서는 네. 체온이 많이 올라가도 몸에서 체온에 대한 몸이 뜨거워진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게 아직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 몸을 만져봤는데 좀 뜨끈뜨끈하다. 그런데 우리가 더울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땀이 나고 이런 또 이제 몸이 뜨거워지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서 열을 빼내기 위해서 몸의 말초 쪽에 있는 몸 끝 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쪽을 몸 바깥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요. 그럼 피에서 그 혈액에 담겨 있는 체온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빨개 보여. 얼굴이 빨갛고 손발이 달아오른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맞아요. 손발도 뜨거워지고 빨갛고 달아오르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일사병이 왔다. 일사병이 올 수 있겠구나. 일사병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다가 몸에 탈수가 생기면서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구역 구토까지 나타난다. 이게 축 처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 일사병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우리가 더위 먹었다 하는 증상이 딱 이 증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위 먹은 게 일사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좀 정리하자면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좀 얼굴이 빨갛고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일사병이 왔거나 오고 있는 거니까 이때 빨리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첫째가 딱 이런 상태였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열사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증상도 뭐가 더 추가가 될까요? 네, 열사병은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열사병은 40도가 넘어가는 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뜨겁고요. 근데 이렇게 몸이 뜨거우면 아까 말씀드린 뭐 땀이 난다든지 뭐 몸이
달아오르면서 좀 네네네. 빨개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열사병이 오면 이런 기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반대로 몸은 예. 되게 뜨거운데 네. 땀이 안 나고 피부가 마르고 창백해집니다. 오. 그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네. 뭔가 뜨거운데 이상하다라는 게 먼저 딱 보이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어지럽고 의식을 유지하기가 정말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거의 쓰러지는 거죠. 네. 이런 증상에 더해서 팔다리가 붓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너무 뜨거운 온도 때문에 몸의 장기들이 하나둘씩 망가지는 장기 부전이 오기 때문이에요. 심각한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온몸의 장기가 망가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장기들도 단백질이 되게 많고 그리고 네. 우리 몸에는 그 우리 몸의 화학 작용을 조절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게 또 다 단백질입니다. 네. 단백질은 40도가 넘어가면 변성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몸의 네. 여러 가지 구조물들과 이 효소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장기들이 다 기능을 못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부전이 오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열사병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더위에 노출된 분이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가서 만져봤는데 몸이 불덩이 같고, 근데 오히려 땀이 안 나고 얼굴이 창백하고 그리고 막 기운 불러도 반응이 잘 없다 이러면 열사병 왔다 생각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이런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너무 진짜 놀라고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럴 때 보호자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체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병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 아니 환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돼요. 네. 가장 좋은 건 에어컨이 있는 장소가 좋겠지만 예. 에어컨이 없는 야외라면은 그늘진 곳에 일단 환자를 옮기시고 네. 그 다음에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목이나 등에 이제 배 이런 데 올려놓고 네네.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게 있으면 아니면 부채 같은 걸로 해서 네. 바람을 쐬주시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탈수를 교정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를 줘서 탈수를 교정하는 게 좋고, 근데 아이들 보통 막 지친 상태에서 아니면 더위 먹은 분들 속이 안 좋으니까 물 많이 마시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네네네. 이때는 일단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슬러시 같은 간식으로 일단 체온 낮추고 수분이나 당분을 조금 보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맹물이나 보리차로 이제 탈수를 교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리 뭐 이런 사태가 예정돼 있는 뭐 어디 더운데 놀러 갈 거다라고 한다면 경구수행 미리 준비하시면은 아이에게 미리 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미리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조금씩 주시는 것이 일사병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구토가 너무 심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나 네. 시원한 곳에서 1시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위에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얼른 응급실에 방문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일사병이 한번 걸렸고 이게 회복이 되더라도 몸에는 이미 탈수가 심하게 왔었고 전해질 불균형도 왔었고 여러 장기들의 무리가 가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위에 노출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컨디션을 잘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이 탈수를 교정해주는 뭐 물이나 음료, 과일 등을 주는 거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져서 열사병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누군가 쓰러져 있는 상황을 발견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처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더라도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치는 비슷해요. 체온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늘로 옮기고 아니면 더 좋은 경우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고 환자를 이제 또 신발이나 양말을 좀 벗기고 앞에 위도도 좀 벗겨서 시원하게 그리고 시원한 물을 이제 적셔가지고 목이나 겨드랑이, 배 이런데 가슴 등을 닦아주시면서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즘 뭐 여름 휴가 떠나신 분들, 뭐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라면은 뭐 관광지 돌고 물놀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꼭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짜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에는 항상 휴식 시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름 휴가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보면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이 되면 실외 작업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고 20분 이상 휴식하라고 권고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이제 밖에서 놀 때 이 기준 같이 지켰으면 좋겠는데 놀 때도 근데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은 건강한 성인들에 비해서 더 더위에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내로 하는 그 밖에서 노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는 것보단 1시간 이내. 줄여서 좀 더 예. 짧게 놀고 자주 쉬게. 네, 10분 이상 또 자주 휴식 시간을 갖고 그 쉬는 동안 수분 공급, 네, 네. 물 주시고 뭐 간식 주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획 짜실 때 휴식 시간에 먹을 간식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스박스에 얼음 얼려서 잘 가져가시고 수분 공급에 좋은 과일이나 오이 같은 간식도 충분히 오이. 준비하시면 그렇죠. 좋고요. 네.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나 요즘 이제 체온 낮추는 이제 여러 제품들 판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고, 근데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더운 날 외출을 할 때 꼭 하는 게 생수병을 얼려서 얼음물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손수건을 감싸서 다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방울이 많이 맺혀서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젖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네. 더울 때 그 젖은 물수건을 목에 두르거나 아니면 아이 몸이나 얼굴 닦아주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더위도 많이 식혀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 앞에 유모차의 높이가 더 덥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모차에 타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덥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네. 항상 안에 휴대용 선풍기 틀어주시고 아이 계속 관찰하면서 아이가 너무 덥고 얼굴 빨개지진 않는지도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뭐 비상 상황 대비해서 그러면은 뭐 휴가 가거나 어디 잠깐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이렇게 열을 빨리 내려주는 해열제 들고 다니는 거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네. 이제 일사병, 열사병이 체온이 올라가는 병이니까 예. 우리가 열날 때 먹는 해열제를 먹으면 체온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요? 네, 해열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해열제가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해열제가 열을 낮춰준다고 해서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몸이 어떤 감염이 생겼거나 할 때 몸이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네. 우리 몸의 체온 기준값을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세게 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건데 해열제를 먹으면 이 뇌에서 이 보일러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만들어내던 열을 스스로 끄는 작용이기 때문에 냉각을 한다기보다는 뇌한테 그만 일해, 그만 열 만들어 이렇게 시키는 게 해열제고 네. 이 온열 질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밖에서 계속 뜨거운 열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우나에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우나 들어갔을 때 해열제 먹으면 시원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온열 질환은 이제 해열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이 예방 방법은 역시 뭐 더울 때 안 나가는 게 최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날이 더운 여름, 특히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씨라면 외출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피치 못한 이유로 외출을 해야 된다면 자동차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걸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햇빛을 가릴 양산 같은 거 준비하시고 물도 항상 들고 다니시고 물. 네, 더위를 피할 여러 물품들을 잘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탈수 예방에는 더울 때 땀 흘릴 때 물 먹는 것보다 미리 물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평소에 물 많이 먹는 습관을 여름에 특히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이 더운 여름 아이와 외출할 때 조심해야 할 온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할 때에는 충분한 물 섭취해 주시면서 그늘에서 휴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열 질환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핫 프레쉬. 6786님 80대 남성분이시고요. 진돗개 3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매일 새벽 산책을 다닙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조금 있으면 어지럼증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혹시 일사병일까요? 하셨어요. 일사병의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더울 때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네. 더위에 대한 반응 중에 모세혈관들을 이렇게 말초의 혈관들을 좀 확장하면서 피를 손끝, 얼굴, 발끝 이런 데를 많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혈액이 좀 모자라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우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예. 이 혈압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조절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럽다고 무조건 이게 혈압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게 너무 반복된다면 네. 혈압을 좀 재보세요. 그래서 재보신 다음에 이 혈압이 너무 낮다. 뭐 100에 60도 안 된다 이렇게 낮다면 네.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사병일 수도 있고 혈압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건강 상태, 평소 이 건강 상태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9955님, 아이와 바깥 활동할 때 포도당 캔디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뭐 효과가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네. 포도당 캔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혈당을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평상시에 뭐 보통의 활동을 한다고 혈당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그런 활동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이런 포도당 캔디만 주시는 것보단 물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캔디 먹을 때 물 주면 애들 물 잘 먹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물을 먹이시면 활용하면 되겠네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8436님은 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일사병 증상이 있을 때 이온 음료, 물, 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섭취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일단 일사병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속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이 안 좋은 증상이 있을 때는 오이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 탈락. 오이는 네. 예방적으로 먹는 거에 추천드리고 이런 치료에는 액체류가 훨씬 좋고요. 예. 그 물하고 이온 음료를 비교하자면 이온 음료가 더 좋습니다. 근데 전해질도 좀 들어있고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전해질 교정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이온 음료는 근데 단점이 당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온 음료 막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당분이 너무 많은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설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온 음료를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급할 때 이온 음료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물로 바꿔서 주시는 게 좋고 이런 당분과 전해질 균형이 제일 잘 맞춰져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경구수액이기 때문에 경구수액이 제일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이도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런 순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콩으로 허진호님, 아이가 온열 질환 증상 보일 때 옷을 바로 벗기고 시원한 물로 씻겨주는 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우리 이런 경험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등목하는 거. 등목 이게 아주 좋습니다. 예. 시원한 물로 씻기는 건 좋은데 네.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체온이 너무 높다고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노출하면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로 한번 씻겨주신 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좀 쐬주세요. 이럴 때는 에어컨 바람도 너무 차갑거든요. 네네. 선풍기 바람 쐬면서 시원한 물이 좀 증발될 때 체온이 떨어지는 걸 보시고 네. 이제 더운 게 좀 끝났고 얼굴 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얼른 물기 닦아서 옷 입혀주시면 아주 딱 맞는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OTT 작품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지난 6월 20일 첫 공개 직후에 넷플릭스 41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요즘 엄청 인기여서 네. 뉴스로도 막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K-팝 데몬 헌터스 뭐 제목에도 있지만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해서 만든 네.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또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이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는 악귀들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보호하고자 결계 혼문을 완성하려는 아이돌 겸 테마사 헌트릭스 네. 3인조 걸그룹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저지하려는 저승사자 5인조 사자 보이스의 맞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K-팝 한반도 흥의 민족다운 노래하는 퇴마사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풍경 그럼에도 이 영화는 한국 제작사가 아닌 미국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을 했는데요. 네.
이들의 전작을 보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시리즈 그리고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 이런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근래 장편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을 재정립한 트렌드세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노련한 기획과 연출이 이번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고요. 이 영화는 K-팝과 오컬트라는 이질적인 장르의 결합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의 공동 감독인 매기강 감독 한인이시죠. 네. 걸그룹 멤버들이 무대 밖에서 악기를 퇴치하는 데몬 헌터스라는 독특한 설정에 대해서 한국 전통 무속 신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어요. 네. 굿이라는 건 음악과 춤으로 요괴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이 영화의 컨셉과 딱 맞을 것 같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굿이 최초의 K-팝 콘서트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소재도 소재고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누가 봐도 진짜 한국 영화라고 느껴질 만큼 한국적 색채가 두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배경이 서울이고요. 네. 대사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리를 끄고 보면 완전히 그냥 한국 애니메이션 같아요. 네. 남산 타워, 북촌 이런 실제 장소들 또 네. 한국 음식 뭐 컵라면, 김밥 뭐 이런 거 등장하고 뭐 생활 습관 막 사우나, 동중 목욕탕, 양머리 이런 거 등장하거든요. 양머리, 네. 한국인이라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악당도 아이돌이죠. 사자보이스. 네. 잠실, 삼성역, 뭐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성곽길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할 만한 모습이 등장하고요. 네. 한글로 점철되어 있는 풍경도 인상적인 간판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이 작품의 인기 비결이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계 캐나다 감독인 매기강 감독은 직접 한국을 답사하면서 한국적인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네. 또 실제 K-팝 아이돌이죠. 트와이스 멤버인 정연, 지효, 채영이 OST도 참여를 했고요. 네. 이병헌, 안효섭 등 인기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예. 매기강 감독은 모든 K가 앞에 들어가면 미국인들은 열광한다. K. 네. 이 모습을 보며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강 감독은 이 작품이 최대한 한국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디자인의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고 네. 아주 많은 한국 스태프들의 손길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제작 과정에서 강 감독은 디자인 팀원 10명과 함께 한국을 직접 답사했고요. 네. 영화에 등장하는 북촌, 명동, 민속촌 돌면서 아이디어 구상을 반복했다고 하죠.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서 만든 네. 작품이 되겠는데 K-팝 뭐 이 강 감독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뭐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서 다양한 이 콘텐츠에서 접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매기강 감독은 어려웠던 지점은 아무도 K-팝으로 뮤지컬 영화를 만든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 선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작곡가들이 뭐 7, 8번의 수정을 거쳐서 음악을 완성했다고 해요. 이 영화의 음악 제작에는 테디를 중심으로 한 더 블랙 레이블 소속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했고요. 네. BTS의 곡을 작곡한 제나 앤드루 등 해외 아티스트들도 함께했습니다. 예. 강 감독은 당장 음원을 발매하더라도 사람들에게 K-팝다운 음악으로 인지될 수 있을 만한 곡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라며 한국 레이블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네. 실제로 그 원타임 시절 90년대 원타임 시절에 네. 테디 팬이었대요. 테디. 네. 예. 그래서 더 블랙 레이블과 함께하게 됐다. 수장이니까요. 네, 또. 이렇게 덧붙였고요. 안효섭, 이병헌 한국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로 참여를 했는데 안효섭은 사자보이스 리더이자 남자 주인공인 진우 역을 맡았고 예. 이병헌은 주요 악역이죠. 귀마 역을 영어로 소화를 했습니다. 네. 목소리 연기자 못지않게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비주얼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들의 캐릭터 외모가 어떤 K-팝 아이돌을 모델로 했을까? 네,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는 닮은 꼴 비교 게시물도 막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K-팝 데몬 헌터스에는 저승사자 외에도 도깨비, 호랑이 귀신, 당산나무, 굿 이렇게 한국 무속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한국 전통 문화적 소재는 국내 시청자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요즘엔 해외에서 합니다. 더 좋아해요. 이런 맞아요. 거. 네. 굉장히 엑조틱하잖아요. 네. 강 감독은 저는 문화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자란 곳은 북미이기 때문에 양쪽 세계에 다 발을 딛고 있는 셈이다. 네. 두 세계를 화합하고 싶은 저로서는 영어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영어로 한국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적인 영화가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가 가진 강력한 힘을 나타내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K가 붙으면 뭐 세계적으로 먹힌다는 얘기 같은데 네. 이 작품 OST에 지금 테디 씨 참여했다는 소식 방금 전해 주셨는데 이 K-팝 데모넌터스 인기의 흐름에 맞춰서 OST도 지금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오. 차트인했다는 소식인데 네. 기회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네. 노래들이. 영화도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영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노에미 메를란 감독의 발코니의 여자들이란 영화인데 네. 이제 이 세계적인 신드롬도 일으키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퀴어 로맨스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이 영화 주연 배우였던 노에미 메를랑이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칸 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한데요. 네. 퀴어 로맨스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줄여서 타여초라고 많이 불러요. 타여초. 네, 네.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 영화의 주연인 배우 그 노에미 메를랑과 그 영화의 감독 세렌시아마가 네. 감독과 각본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타여초에서 역할을 바꾼 영화가 발코니 여자들입니다. 네.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여자들의 뜨거운 의리를 그린 코믹 복수극이고요. 네. 노에미 메를랑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 그리고 주연도 같이 했고요. 네. 감독인 셀린 시아마가 공동 제작 및 각본을 맡았고요. 예. 올해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이 됐었습니다. 미드나잇 스크린 섹션은 이제 장르 영화 중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 엄선해서 초청하는 부문이죠. 네. 이전에 한국 영화 중에서는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 2, 또 이정재 감독 데뷔작 헌트 같은 작품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노에미 메를랑 감독이 한 인터뷰 해외 매체하고 했던 인터뷰 보니까 한국 영화를 많이 참고했다고 네, 했다면서요? 요즘에 해외 감독들 중에 한국 영화 팬이라는 감독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노에미 메를랑 감독은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 나홍진의 추격자, 곡성 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 네. 영화를 만들 때. 스릴러 장르 서스펜스도 있어야 했지만 동시에 유머와 부조리함의 선도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스릴러 영화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죠. 예. 이렇게 호러와 블랙 코미디가 뒤섞여 있는 작품이라서 예전 이제 유명한 감독들 코엔 형제라든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도 연상시킨다 이런 외신들의 호평이 있었어요. 네. 봉준호 감독의 블랙 코미디와 나홍진 감독의 유혈낭자한 장면 연출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 발코니 여자들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네. 노에미 메를랑 감독의 발코니의 여자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 소개해드릴 영화는 영화 팬들이 정말 기다리는 시리즈 영화들이네요. 네, 더우시죠? 이 영화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네,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과 슈퍼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도 진짜 친숙한 이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 시리즈인데 이 두 영화 사이에 좀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온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리부트한다는 것인데 리부트라는 것은 시리즈의 이야기의 연속성은 버리고 그 배경만 가지고 새롭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작품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위기는 원작의 정통성과 매력을 살리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신선함을 더하면서 침체된 극장과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관객들을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쥐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살펴보면 지금 스칼렛 요한슨이 새로운 캐릭터로 합류를 했고 뭐 그밖에도 쟁쟁한 배우진 또 제작진이 함께했죠.
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블랙 위도우를 연기했었죠. 스칼렛 요한슨. 뭐 이 작품 말고도 많지만 네. 이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해서 아카데미 수상작이죠. 그린북에서 이제 흑인 예술가 역을 맡았던 마우샬라 알리, 그리고 브리저튼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았던 조나단 베일리,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이 있고요. 네. 93년 시리즈 1편 주라기 공원의 각본을 썼던 데이빗 코앱이 30년 만에 복귀해서 예. 또 남다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93년 시작된 주라기 공원의 시퀄 시리즈인 주라기 월드 4편에 해당이 하는데요. 네. 크리스 프렛이 이끌었던 주라기 월드 3부작의 마지막 편 도미니언, 2022년 개봉했던 이 도미니언의 극중 시점으로부터 5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영화는 주라기 월드를 벗어난 지구 최상위 포식자 공룡들이 인간 세상으로 나온 5년 후의 세계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세상으로 나온 공룡과 인간들이 위태롭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거대 공룡의 DNA가 필요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조라와 헨리 박사, 이 두 사람을 스칼렛 요한슨, 조나단 베일리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공룡들이 사는 섬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최근 작들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혼종 공룡의 새로운 모습과 그렇죠. 괴력이 예. 빼놓을 수 없는 관람 포인트고, 앞서 개봉한 기존 3편과는 이제 다른 캐릭터들과 이야기가 펼쳐지는 만큼 네. 이번 작품은 시리즈 최초로 인간이 야생의 공룡을 쫓는 설정도 있어요. 예. 네. 늘 그렇듯 CG에 의존하지 않고 태국, 영국, 뉴욕, 몰타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직접 촬영하면서 와. 시리즈 고유의 압도적인 자연 환경, 몰입감 넘치는 비주얼, 네.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고요. 개봉 하루 전이었던 7월 1일 네. 스칼렛 요한슨 비롯한 주요 출연진과 가렛 에드워드 감독이 방한을 했어요. 그렇죠. 이는 주라기 시리즈 최초 공식 내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한 행사에서 또 한국의 공룡 마스코트들을 또 초청을 해서 화제가 됐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슈퍼맨에는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연출한 제임스 건 감독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DC 스튜디오의 새로운 수장이 된 제임스 건 감독이 슈퍼맨의 연출과 각본을 맡아서 화제가 됐죠. 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서 독창적인 상상력과 진정성 있는 연출을 보여줬던 제임스 건 감독이 네. 무려 1938년부터 시작된 DC 코믹스의 대표 캐릭터이자 최초의 슈퍼히어로 슈퍼맨을 어떻게 새롭게 그려낼지가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무려 38년 코믹스로 처음 등장한 슈퍼맨은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를 주연으로 해서 1970-80년대 4편의 영화가 제작이 됐었고요. 네. 크리스토퍼 리브 이후에 이제 상징적인 영웅 캐릭터인 만큼 다양한 미디어 믹스도 존재하죠. 영화로는 맨 오브 스틸에서 헨리 카벨이 이제 슈퍼맨의 명맥을 이어서 요즘 분들은 다 헨리 카벨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배트맨과의 대결을 펼치는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까지 막 등장을 했었죠. 네, 네. 이번 영화에서는 라이징 배우 데이비드 코런스웨스 새로운 이제 슈퍼맨으로 발탁을 했고요. 네. 저스티스 리그 같이 히어로 집안 싸움이 아니라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맨의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커진 스케줄을 선사합니다. 네. 제임스 건 감독은 이 영화는 슈퍼맨 특유의 판타지스러운 요소도 있지만 캐릭터 자체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차별점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트맨도 그렇고 슈퍼맨도 그렇고 이 시대별로 그 네. 상징하는 배우가 또 다른데 그렇죠. 슈퍼맨 하면은 말씀하신 크리스토퍼 리브나 헨리 카빌이 있는데 네. 이제 새로운 배우 그렇죠. 데이비드 코런스웨 이 네. 배우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93년생이고요. 이전에 정의삭 감독, 미나리의 정의삭 감독의 네. 트위스터스와 넷플릭스 하우스 오브 카드 등에 출연하면서 이제 주목받은 배우입니다. 네. 이번 작품을 위해서 강도 높은 관리와 체중 증량을 거쳐서 탄탄한 피지컬을 완성했고요. 중요하죠. 슈퍼맨은 피지컬이죠. 중요하죠. 예. 네. 개봉 전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네. 지난해 12월 공개된 티저 예고편이 단 하루 만에 2억 5천만 이상의 조회수 달성을 했고 네. 관련 소셜 게시물도 100만 개 이상 확산이 됐고 워너브라더스와 DC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와 화제성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더위를 싹 잊을 수 있는 영화 기대됩니다. 문갑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두 영화 보시면 더위
금방 잊혀질 것 같습니다. 영화 OTT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세모정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박영애님 보내주셨는데요. 내일도 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